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예를 버릴 수 있나요? 200년 전 한양, 기생을 살리기 위해 정승 자리를 걷어차고 산속으로 뛰어든 미친 사랑꾼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후기 한양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 치월루에는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23세 월양은 노래 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듯했고 가야금을 타는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한양의 양반들은 월양의 공연을 보기 위해 치월루 앞에 줄을 섰고 그녀를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려는 이들로 기방은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월양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원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월양의 본명은 설이었어요. 그녀는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 종으로 태어났죠. 설이의 어머니는 그 집 안주인을 시중드는 몸종이었고 아버지는 막욕간을 돌보는 마부였습니다. 설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어요. 5살 때 이미 한글을 깨쳤고 7살에는 주인집 도련님이 공부하는 글방 밖에서 몰래 엿듣다가 천자문을 외워버렸죠. 이 계집아이가 글을 안다고? 주인 영감이 신기해하며 설이를 불렀을 때가 기억나요.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주가 있구나. 앞으로 안주인을 가까이서 모시도록 해라. 그렇게 설이는 안채로 들어가 안주인 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안주인은 설이를 귀여워했죠. 글을 가르쳐주고 바느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이는 무엇이든 금방 배웠어요. 특히 노래 솜씨가 뛰어났는데 안주인이 심심할 때마다 설이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했죠. 설이야, 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주인의 말에 설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설이의 나이 15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 안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죠.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집도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인 영감의 먼 친척이라고 했죠. 김진사는 비단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부자라는 게 티가 났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집안 살림은 어떻습니까? 김진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주인 영감은 괜찮은 척하며 대답했지만 김진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제가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데 요즘 기방 사업이 꽤 괜찮습니다. 형님 댁에 재주 있는 종이 있다면 한양으로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값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설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귀가 밝은 설이는 그 대화를 다 들었죠. 나를 팔려고 하는 건가? 설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종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안주인이 설이를 불렀어요. 안주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죠. 설이야, 미안하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마님. 서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주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진사께서 너를 좋은 곳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한양에 가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안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죠. 서리가 어디로 팔려가는지를요. 일주일 후 서리는 김진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안동에서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서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이죠. 한양에 도착한 서리는 곧바로 취월루로 팔려갔어요. 기방의 주인은 포도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였는데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포도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좋네. 나이가 15입니다. 목소리도 맑고 노래는 할 줄 아나?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도가 손뼉을 쳤죠. 그럼 한번 불러봐.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안동에서 안주인에게 배웠던 시조였죠.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보물을 건졌구만. 좋아, 너는 오늘부터 이 집 기생이야. 이름은 월향으로 하자. 달빛처럼 고운 향기라는 뜻이지. 그렇게 서리는 월향이 되었어요. 기생 수업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야금을 배우고, 낮에는 춤을 배우고, 저녁에는 시와 노래를 배웠죠.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가야금을 연습해야 했고, 발목이 부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기생은 예인이야.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우리 일이지.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 그럼 굶어 죽는 거야. 포도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월향은 이를 악물고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노래를 부르고 가야금을 탔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월향은 취월루에서 가장 실력 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16의 월향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그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양반들도 생겨났죠. 월향이의 노래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 손님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월향의 노래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주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유를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월향이 19이 되던 해, 취월루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이한철 사원부 지평을 지낸 젊은 양반이었죠. 28배 이한철은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학식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많은 기생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이한철은 월향만 찾았습니다. 월향, 자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한철의 말에 월향은 옅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했죠. 양반들이 기생에게 잘해주는 건 잠깐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한철은 달랐어요. 그는 매일같이 취월루를 찾아왔지만 월향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월향의 가야금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월향, 자네는 왜 기생이 되었나? 어느 날 이한철이 물었어요.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안동의 종이었던 것, 한양으로 팔려온 것, 그리고 기생이 된 것까지요. 이한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자네는 자유로워야 할 사람이야. 이런 곳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저는 종입니다. 자유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월양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철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네. 속량금을 내고 자네를 데려가고 싶어. 월양은 깜짝 놀라 손을 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생일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월양이기 전에 설이었고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이한철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월양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 없었죠. 포도는 월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월양이는 우리 치얼루의 간판이야. 속량금, 은자 1000냥을 가져와도 안 돼. 은자 1000냥이면 양반가 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한철도 그 정도 돈은 없었죠. 포도, 제발 생각을 바꿔주시오. 내가 진심으로 월양을 사랑하오. 사랑? 양반님이 기생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양반님들은 다 똑같아요. 기생한테 잘해주다가 집에 가면 본처한테 잘하고 결국엔 기생을 버리죠. 포도의 말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한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한철은 계속 취얼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월양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둘은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민대감이었죠. 민대감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어요. 의정부 우의정을 지낸 그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민대감은 젊은 기생들을 좋아했는데 최근 몇 달간 월양에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월양, 내 첩이 되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대감이 제안했지만 월양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감마님, 저는 기생으로 남고 싶습니다. 월양의 거절에 민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사람이었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기생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한철 그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헌부 지평 주제에 감히. 민대감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말고. 민대감이 나간 후 월양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런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이한철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사헌부에서 파직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유는 공금 횡령이었어요. 이게 무슨 조작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철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까지 나왔으니까요. 물론 조작된 증거였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이한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요. 그는 한양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한철은 몰래 치얼루를 찾아왔어요. 월양, 미안하네.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이건 나리 잘못이 아니에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한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자네를 꼭 데려갈 거네. 조금만 기다려줘. 저도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한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한철이 떠난 후 월양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민대감은 더욱 노골적으로 월양에게 접근했죠. 이한철은 이제 끝났어. 그놈은 다시는 한양에 발도 못 붙일 거야. 월양 현명한 선택을 해. 하지만 월양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한철 뿐이었으니까요. 민대감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는 취월루에 거액을 쏟아부으며 월양을 독점하려 했죠. 포도는 돈에 눈이 멀어 민대감의 편을 들었습니다. 월양아, 내가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민대감님 같은 분을 거절하다니. 이한철은 이미 망한 사람이야. 현실을 봐. 저는 기생이지만 제 마음까지 팔 수는 없어요. 월양의 단호한 태도에 포도는 혀를 찼어요. 그래,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월양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가야금을 탔어요. 슬픈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죠. 그녀는 이한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어디 계세요? 무사하신가요? 하지만 월양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한철은 고향으로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양 근처에 숨어 있었죠. 이한철은 자신을 모함한 자가 민대감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조정의 고위 관료, 함부로 덤볐다간 목숨이 위태로웠죠. 그러던 중 이한철은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민대감이 청나라 상인과 결탁해서 밀무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영모죄에 버금가는 큰 죄였어요. 이거다. 이 증거만 있으면 민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어. 이한철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대감의 집 주변을 맴돌며 하인들을 매수하고 장부를 빼돌렸죠.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증거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죠. 자신은 이미 파직당한 몸,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한철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월양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월양이 민대감에게 증거를 건네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월양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이한철은 취월루 근처의 한 주막 주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월양에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월양,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소. 민대감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소.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소. 믿어주시오. 편지를 받은 월양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한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죠.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날이 무엇이든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한철은 월양에게 자세한 계획을 전달했어요. 월양은 민대감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어야 했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월양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이한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며칠 후 월양은 포도에게 말했어요.
포도마님,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민 대감님을 모시고 싶어요. 포도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정신 차렸구나. 역시 똑똑한 애야. 내일 당장 민대감님께 말씀드릴게. 다음 날 민대감이 치얼루를 찾아왔어요. 월양이 마음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온 거죠. 월양,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현명한 선택이야. 민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월양을 바라봤어요. 월양은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진심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 나와 함께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일부터 내 집으로 오너라. 별채를 마련해뒀어.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이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월양은 민대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별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단옷과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월양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대감은 월양을 극진히 대했어요. 매일 선물을 가져다 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죠. 하지만 월양은 그의 눈빛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월양은 조심스럽게 민대감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죠. 민대감은 점점 월양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아, 너는 다른 기생들과는 달라. 총명하고 지혜로워.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 조정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민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월양에게 털어놨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민대감이 말했어요. 월양아,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나는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을 팔아서 큰 돈을 벌지. 물론 조정에서는 금지된 일이지만 누가 알겠어? 월양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바로 이 증언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지? 나는 이 나라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민대감은 우쭐해하며 계속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청나라 상인들과의 거래 내역,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까지요. 월양은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몰래 편지를 썼어요. 이한철에게 보낼 편지였죠. 민대감이 술에 취해 한 모든 말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전달하는 게 문제였어요. 민대감의 집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월양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빨래를 하는 하녀를 이용하는 거였죠. 매주 한 번씩 빨랫감을 가지러 오는 하녀가 있었어요. 월양은 은밀히 그 하녀에게 접근했어요. 이 편지를 주막 주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은자 5냥을 줄게. 은자 5냥은 하녀에게 큰 돈이었어요. 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가씨. 편지는 무사히 이한철에게 전달되었어요. 이한철은 편지를 읽고 기뻐했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이한철은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민대감의 범죄를 폭로할 시기를 정해야 했죠. 마침 한 달 후에 대궐에서 큰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금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연회였죠.
모든 고위 관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한철은 이날을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대감의 죄를 폭로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한철은 이미 파직당한 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월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연회에는 기생들도 초대되었어요. 월양이 민대감의 첩인 만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죠. 이한철은 월양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연회 때 민대감의 범죄를 폭로하시오. 내가 준비한 증거 문서를 임금님께 직접 전달하시오. 위험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오. 편지를 받은 월양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한철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죠. 연회 당일 월양은 화려한 옷을 입고 민대감과 함께 대궐로 향했어요. 대궐은 찬란한 등불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죠. 민대감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월양아, 오늘은 즐겁게 보내자. 임금님 앞에서 내 노래 솜씨를 뽐내는 거야. 네, 대감마님. 월양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품속에는 이한철이 보낸 증거 문서가 들어있었죠.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임금님이 자리에 앉자 모든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춤이 시작되었죠. 월양도 다른 기생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그녀의 춤은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맑았습니다. 임금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 기생은 누구인가? 민대감의 첩이옵니다, 전하. 이름은 월양이라 하옵니다. 노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민대감은 우쭐해했어요.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월양이 갑자기 춤을 멈췄어요. 그리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월양을 쳐다봤어요. 민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죠. 월양,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월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전하,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민대감이 청나라 상인들과 결탁하여 밀무역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민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월양, 내가 미쳤구나. 소녀는 정신이 멀쩡하옵니다. 이 문서에는 민대감이 청나라 상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거래 장부가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임금님이 문서를 받아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사실인가? 전하, 그것은 조작된 문서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의 계략이옵니다. 민대감이 발버둥 쳤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문서에는 민대감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거래 내역도 상세했죠.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민대감을 즉시 체포하라.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라. 금부도사들이 달려들어 민대감을 붙잡았어요. 민대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대감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모두들 웅성거렸죠. 그리고 월양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임금님이 월양을 불렀어요. 월양이라 했느냐? 어찌 이런 증거를 갖고 있었느냐?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하, 실은 이한철 나리께서 준비하신 것이옵니다. 이한철? 파직당한 그 사헌부 지평? 그러하옵니다. 이한철 나리는 민대감의 모함으로 파직당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증거를 모으셨사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했구나. 이한철을 당장 데려오라. 곧 금부도사들이 이한철을 찾아 나섰어요. 이한철은 대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월양을 믿었고 월양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철이 대궐로 들어왔을 때 월양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한철도 월양을 보며 미소 지었죠. 임금님 앞에 무릎 꿇은 이한철이 말했어요. 전하, 소신은 억울하게 파직당했사옵니다. 민대감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소신을 모함했사옵니다. 경의 충정을 알겠노라. 경은 무죄이며 즉시 복직시키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이한철은 복직되었어요. 그리고 민대감은 영모죄로 처벌받았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월양은 여전히 기생이었고 이한철은 양반이었죠.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한철이 취월루를 찾아왔어요. 그는 포도에게 거액의 속량금을 내고 월양을 자유롭게 해주었죠. 이제 자네는 자유야, 월양.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한철을 바라봤어요. 나리, 정말인가요? 그렇네. 이제 자네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자네 자신의 주인이지.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이한철을 껴안았어요. 이한철도 월양을 꼭 안아주었죠.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 양반과 기생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죠. 이한철의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이한철의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철아, 내가 미쳤느냐? 기생을 집안에 들릴 수는 없다. 어머님, 월양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다른 방법으로 갚으면 되느니라. 첩으로라도 들릴 수 없어. 우리 집안에 명예가 있지 않으냐? 이한철의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양반가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죠. 이한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월양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민대감의 신복들이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민대감은 비록 유배를 갔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한철과 월양, 그 두 놈을 없애라. 특히 월양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민대감의 신복 중 한 명인 최서방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민대감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인물로 냉혹하기로 유명했죠. 최서방은 자객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월양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은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이한철이 마련해준 집이었죠. 그녀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죠. 내가 월양이냐? 월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민대감님의 명을 받들어 왔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자객이 칼을 빼들었어요. 월양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자객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죠. 월양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 자객의 손을 찔렀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어요. 월양은 그 틈을 타 문 밖으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밖에는 또 다른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양은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월양은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자객들이 뒤를 쫓았죠. 한양의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월양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이한철의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객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죠. 월양은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월양은 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바로 춘섬이라는 여인이었죠. 춘섬은 월양과 같은 취월로 출신 기생이었는데 몇 년 전에 속량되어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월양아, 이 밤에 왜 이래? 춘섬 언니, 살려주세요. 자객들이 저를 쫓아와요. 춘섬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녀는 월양의 손을 잡고 주막 안으로 끌어들였죠. 빨리 들어와. 뒤쪽 창고에 숨어. 월양은 창고로 숨었어요. 곧 자객들이 주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 여자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춘섬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주막이에요. 손님이 많이 드나들죠. 어떤 여자를 찾으시는데요? 젊은 기생 하나를 찾고 있소. 보지 못했소? 못 봤는데요? 저희 주막엔 기생 같은 분은 오지 않아요. 자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막 안을 둘러봤지만 춘섬의 당당한 태도에 결국 물러갔어요. 자객들이 떠난 후 월양은 창고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춘섬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괜찮아. 우리는 같은 처지였잖아. 근데 왜 자객들이 널 노리는 거야? 월양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민대감의 일, 이한철과의 사랑,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요. 춘섬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대감의 신복들은 집요해.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쫓아. 너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한철 나리한테 알려야지. 그분이라면 널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춘섬은 주막 종업원을 시켜 이한철에게 연락을 보냈어요. 1시간 후 이한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월양, 무사한가? 나리. 월양은 이한철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이한철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이한철도 알고 있었어요. 민대감의 신복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한철은 월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크게 반대했지만 이한철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월양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제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들릴 수는 없느니라. 그럼 별채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죠. 월양은 별채에서 지냈어요.
이한철은 믿을 만한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24시간 보호하게 했죠. 하지만 민대감의 신복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어요. 최서방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철의 집은 경비가 삼엄하군. 직접 침입하기는 어렵겠어. 최서방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내부자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는 이한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 한 명을 매수했어요. 돌쇠라는 젊은 하인이었는데 도박 빚이 많아 돈이 필요했죠. 돌쇠, 내가 은자 100냥을 주겠네. 대신 월양의 음식에 이 약을 넣게. 최서방이 건넨 약은 독약이었어요. 냄새도 맛도 없어서 눈치채기 어려운 독이었죠. 돌쇠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월양의 저녁 식사에 독을 넣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월양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이었고 그녀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프고 어지러웠죠. 월양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 하녀가 급히 이한철을 불렀어요. 이한철이 달려왔을 때 월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월양, 정신 차려.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독입니다. 아주 강한 독이에요. 해독제가 없으면. 해독제는 없소? 이 독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희귀한 독입니다. 해독제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한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월양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죠. 안 돼. 월양을 잃을 순 없어. 이한철은 필사적으로 해독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양의 모든 약방을 뒤졌지만 해독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말했어요. 혹시 도사 무진 스님을 아십니까? 그분이라면 혹시 방법을 알지도 모릅니다. 무진 스님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도사로 신비한 약초에 대해 잘 알기로 유명했어요. 이한철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이한철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암자에 도착하자 백발의 노스님이 나타났어요.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날이. 스님,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별로 없죠. 월양 아가씨의 독을 풀고 싶으신 거죠? 이한철은 무릎을 꿇었어요.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진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독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첫째, 북쪽 설악산 꼭대기에 피는 천년설화. 둘째, 남쪽 한라산 계곡의 용천수. 셋째, 동쪽 태백산 동굴의 백년 묵은 영지버섯입니다. 그 재료들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월양 아가씨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열흘입니다. 이한철은 절망했어요. 보름이 걸리는 재료를 열흘 안에 구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무진 스님이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제가 가진 만년 인삼을 다려 먹이면 월양 아가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그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진 스님은 이한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의 관직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월양 아가씨와 함께 속세를 떠나 조용히 사십시오. 권력과 명예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한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월양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노랫소리,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요. 할 수 있습니다. 월양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포기하겠습니다. 무진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이군요. 무진 스님은 만년 인삼을 내주었어요. 이한철은 급히 한양으로 돌아가 월양에게 인삼 달인 물을 먹였죠. 신기하게도 월양의 안색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나리, 월양, 괜찮은가? 저, 죽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이한철은 월양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3가지 재료를 반드시 구하겠다고요. 다음 날 이한철은 집을 떠났어요. 그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 셋을 데리고 길을 나섰죠. 한 명은 설악산으로, 한 명은 한라산으로, 한 명은 태백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태백산으로 향했어요. 여정은 험난했어요. 설악산 꼭대기는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한라산 계곡은 험준했으며 태백산 동굴은 깊고 어두웠죠. 하지만 이한철과 하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재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열흘 후 기적처럼 3사람 모두 재료를 구해 돌아왔어요. 설악산의 천년설화, 한라산의 용천수, 태백산의 영지버섯까지요. 이한철은 급히 무진 스님의 암자로 향했어요. 무진 스님은 재료를 받아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죠. 사흘 밤낮을 꼬박 다려서 만든 해독제는 신비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것을 월양 아가씨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독이 풀릴 겁니다. 이한철은 해독제를 받아들고 한양으로 달려갔어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월양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월양, 버텨. 해독제를 구했어. 이한철은 조심스럽게 월양의 입에 해독제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천천히 월양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월양이 눈을 떴어요. 나리, 월양, 정신이 드는가? 제가 살았나요? 그렇네. 자네는 살았어. 이한철은 눈물을 흘리며 월양을 껴안았어요. 월양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한철은 돌쇠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문 끝에 돌쇠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자가 저를 시켰습니다. 은자 100냥을 준다고. 이한철은 분노했지만 돌쇠를 관가에 넘기는 대신 그냥 집에서 내쫓았어요. 돌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떠났죠. 이제 남은 것은 최서방을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이한철은 관가에 최서방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이미 한양을 떠난 후였어요. 그는 이한철이 복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도망친 거죠. 최서방의 행방을 찾아내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한철은 포도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최서방은 교묘하게 숨어버렸고 쉽게 찾을 수 없었죠.
한편 월양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죠. 맑고 아름답던 그녀의 노랫소리는 이제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리, 제 목소리가. 월양은 슬픔에 잠겼어요. 노래는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기생으로서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재능이었죠. 이한철은 월양을 위로했어요. 괜찮아, 월양.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 자네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 이한철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월양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그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춘섬이 월양을 찾아왔어요. 월양아, 이렇게 지낼 거야? 너답지 않아. 언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노래도 못 부르는 기생이 무슨 소용이에요? 너는 기생이 아니야.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춘섬의 말에 월양은 조금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삶이요? 그래. 나처럼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세상에 길은 많아. 춘섬은 월양에게 자신의 주막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어요. 월양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월양은 춘섬의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요. 특히 장부 정리에 재능을 보였어요. 월양은 어릴 적부터 글을 배웠기 때문에 계산이 빨랐죠. 춘섬의 주막은 월양이 온 후로 더욱 번창했습니다. 월양아, 너 정말 장사 수완이 좋구나. 손님들도 너를 좋아하고. 춘섬의 칭찬에 월양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 이한철은 무진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관직을 버리고 월양과 함께 조용히 살겠다는 약속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한철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한철아, 내가 정말 관직을 버리려는 게냐? 우리 가문의 영광을 생각해봐라. 어머님, 저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생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냐? 어머니의 말에 이한철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이한철을 불렀어요. 경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소. 내 경을 의정부 참판으로 임명하고자 하오. 의정부 참판은 높은 관직이었어요. 이한철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죠. 하지만 이한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 황송하옵니다만 소신은 관직을 사양하고자 합니다. 임금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 경 같은 인재가 왜 관직을 사양한다는 것이냐? 소신은 개인적인 이유로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세히 말해보라. 이한철은 무진 스님과의 약속, 그리고 월양과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경의 사랑은 진실되구나. 하지만 나라는 경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경이 관직을 버린다면 나라에 큰 손실이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임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경은 관직을 유지하되 월양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시오. 내가 특별히 허락하겠소. 이한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생 출신을 정실부인으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전하, 그것이 가능하옵니까? 내가 임금이요. 내가 허락하면 되는 것이요. 월양은 목숨을 걸고 역적을 고발했소. 그 공로만으로도 충분히 양인의 신분을 받을 자격이 있소. 임금님은 즉시 교지를 내렸어요. 월양의 천민 신분을 벗겨주고 양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한철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경은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하시오. 그것이 짐의 바람이요. 명심하겠나이다. 이한철은 기쁜 마음으로 궁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춘섬의 주막으로 달려갔죠. 월양, 큰일 났네. 일하고 있던 월양이 놀라 돌아봤어요. 나리, 무슨 일이세요? 임금님께서 자네를 양인으로 만들어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혼인을 허락하셨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한철을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그렇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부부가 될 수 있어.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이한철을 껴안았어요. 춘섬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축하해, 월양아.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이한철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고 양반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죠. 기생 출신을 정실로 맞이하다니 이한철은 미쳤구먼. 임금님이 허락하셨어도 말이 많을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축하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죠. 이한철의 집안 친척들도 모여서 항의했어요. 한철, 내가 정말 그 기생을 정실로 맞이하겠다는 게냐? 그렇습니다, 큰아버님.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당장 그만두어라. 하지만 이한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월양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양반이 기생 따위를 사랑한다고? 월양은 이제 기생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양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양인이라 해도 한때 기생이었던 것은 변함없지 않느냐. 친척들의 반대는 거셌어요. 하지만 이한철은 흔들리지 않았죠. 혼인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이한철은 혼인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서방이 다시 나타난 거죠. 최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한철의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였죠. 최서방은 이한철 어머니의 시녀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양을 제거하는 방법을요. 뭐라고? 감히. 마님께서 직접 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눈 감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녀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하지만 한철이가 눈치채서는 안 된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최서방은 다시 한번 월양을 노렸어요. 이번에는 혼인식 당일을 노렸죠. 혼인식 전날 밤 월양은 이한철의 집 별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식으로 이한철의 부인이 되는 거죠. 꿈만 같아. 종이었던 내가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되다니. 월양은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시녀가 들어왔어요. 아가씨, 마님께서 차를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요? 월양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았죠. 네, 혼인 전날이니 몸조리를 잘하라고 하시면서요. 시녀가 건넨 차를 월양은 의심 없이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차였죠. 하지만 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월양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졌죠. 이건 또 독인가? 월양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시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최서방이 나타났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드디어 끝장을 내는구나, 월양. 최서방은 칼을 빼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려는 거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춘섬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혼인 준비를 돕기 위해 이한철의 집에 왔다가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온 거죠. 월양아. 춘섬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최서방은 깜짝 놀라 춘섬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인연이 어딜. 춘섬은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자객이야. 춘섬의 외침에 하인들이 달려왔어요. 최서방은 당황했지만 월양을 죽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죽자. 최서방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어요. 춘섬은 쓰러진 월양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막았죠. 그때 이한철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나리. 최서방이 월양을 죽이려고 해요. 이한철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최서방과 싸우기 시작했죠. 둘의 칼싸움은 치열했어요. 최서방은 무술 실력이 뛰어났지만 이한철도 만만치 않았죠. 내 놈이 바로 최서방이로구나. 그렇다. 민대감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민대감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닥쳐. 오늘 내 놈과 그 기생년을 모두 죽이겠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주변 하인들도 달려들었지만 최서방의 무술 실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이한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월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월양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이한철과 최서방이 싸우는 모습을 봤죠. 나리. 나 때문에. 월양은 힘을 내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최서방의 칼이 이한철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렀죠. 나리. 월양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이한철이 잠깐 방심했고 최서방의 칼이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춘섬이 몸을 날려 이한철을 밀어냈어요. 대신 최서방의 칼이 춘섬의 어깨를 찔렀죠. 으아! 춘섬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한철은 분노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최서방을 공격했죠.
그리고 마침내 최서방의 칼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한철의 칼이 최서방의 목을 겨눴어요. 최서방은 무릎을 꿇었죠. 죽여라. 어차피 나는 끝났다. 하지만 이한철은 칼을 걷었어요. 아니다. 너는 관가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한철은 하인들을 시켜 최서방을 묶었어요. 그리고 급히 의원을 불러 춘섬과 월양을 치료했죠. 다행히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월양이 마신 것은 독이 아니라 수면제였고 춘섬의 상처도 깊지 않았죠. 다음 날 최서방은 포도청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민대감과의 관계, 월양을 죽이려 한 시도들, 그리고 이한철 어머니의 시녀를 통한 음모까지요. 이한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요. 어머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한철아. 나는 단지 우리 집안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하신 겁니까? 나는 그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한철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 저는 월양과 혼인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셔도요. 한철아. 그리고 혼인 후에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월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철의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혼인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었죠. 월양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죠. 이한철도 멋진 신랑 옷을 입고 월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어요. 이한철의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춘섬을 비롯한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무진 스님도 나타났습니다. 축하하네, 이날이. 그리고 월양 아가씨. 스님, 어찌 이곳까지. 이 좋은 날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나?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기쁘네. 무진 스님은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죠. 혼례식이 끝나고 월양과 이한철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양 외곽의 작은 한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았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나리. 그렇네.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지. 월양은 행복한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죠. 이한철은 계속해서 관직을 유지했어요. 그는 의정부에서 일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죠. 월양은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집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춘썸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바로 기생들을 위한 학당이었어요. 언니, 제가 겪었던 것처럼 기생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장사를 가르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월양의 제안에 춘섬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두 사람은 한양 외곽에 작은 학당을 열었어요. 자유학당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의 기생만 찾아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월양은 기생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은 물론이고 간단한 한자도 가르쳤죠. 그리고 계산법,
장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기생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에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월양의 가르침에 기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죠. 학당은 점점 커졌어요. 1년 후에는 30명이 넘는 기생들이 다니고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속량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대감은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늙고 병든 그는 결국 외로이 생을 마감했죠. 그의 신복이었던 최서방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한철의 어머니는 여전히 월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죠. 어느 날 월양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였어요. 날이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한철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인가? 정말 우리 아기가? 네, 의원이 확인했어요. 이한철은 월양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썼죠. 어머님, 손주가 생깁니다. 어머님의 피를 이은 손주입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손주는 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월양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어요. 월양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이한철을 닮아 준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방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월양에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월양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예쁜 손주를 낳아줘서 고맙다. 월양도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마음을 얻은 거죠. 어머님,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꾸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주 월양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주를 보러 오는 거였지만 점점 월양과도 가까워졌죠. 세월이 흘렀어요. 이한철은 의정부 좌참찬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료로 이름을 날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생과 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전하, 천민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한철의 건의로 조정에서는 천민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양반들이 많았지만 이한철은 포기하지 않았죠. 월양의 자유학당은 한양에서 가장 큰 여성 교육기관이 되었어요. 수백 명의 기생과 여성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젊은 기생이 월양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월양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월양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10년 후 월양과 이한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한철은 아이들에게 양반과 천민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죠. 월양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종이었단다. 그리고 기생이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월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독의 후유증으로 쉰 목소리를 갖게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는 노래를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유, 사랑, 가족, 그리고 꿈을요. 이한철은 월양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자네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야, 월양. 춘썸은 월양의 오른팔이 되어 자유학당을 함께 운영했어요. 그녀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죠.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 월양은 자유학당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죠. 천지현황, 우주홍황. 맑은 목소리들이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월양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게. 그때 이한철이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소?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요. 나도 그렇네. 자네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나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월양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자유학당은 이제 전국에 5곳이나 생겼어요. 수천 명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얻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한철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는 의정부 영의정까지 올라갔다가 은퇴했죠. 은퇴 후에는 월양과 함께 자유학당 일을 도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월양과 이한철은 난로 앞에 앉아 있었죠. 날이, 우리 참 먼 길을 왔네요. 그렇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한철은 월양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월양, 다음 생에도 자네를 만나고 싶네. 저도요, 나리. 다음 생에도 나리를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양의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기생과 양반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들이요. 자유학당에서 배운 여성들은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어떤 이는 장사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교사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월양이 있었어요. 한때는 종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월양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이한철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월양, 고맙네. 자네와 함께한 삶은 정말 아름다웠어. 월양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나리,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그렇게 월양은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사랑한 남편의 품에서요. 이한철은 그 후 1년을 더 살다가 월양의 뒤를 따랐어요. 그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죠. 두 사람은 함께 묻혔어요. 그들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영혼이 잠들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편견을 넘어, 오직 사랑만으로 하나 되었던 이들이여. 매년 봄이 되면 자유학당 학생들이 그들의 무덤을 찾아와 꽃을 바쳤어요. 그리고 월양의 이야기를 들었죠. 월양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월양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어요. 조선 후기, 한 기생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녀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권력에 맞섰으며 결국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월양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노래로 남았습니다. 자유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선율로요.